최근 북한 NLL 해상을 통한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육로보다 돈이 훨씬 덜 들고 시간도 짧기에 많은 이들이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서 저체온증으로 죽거나 파도에 휩쓸려 실종이 될 만큼 매우 위험한 경로라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또한 6km가 넘는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탈북을 하는 건지 오늘의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한때 북한 NLL 근처 부대에서 복무를 했었죠.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루는 새벽 4시 기상과 함께 시작되죠. 얼어붙은 막사 바닥에서 일어나 썩은 감자로 끼니를 때우고 곧바로 5시간의 체력 단련이 시작됩니다. 팔굽혀펴기 500개, 윗몸 일으키기 500개는 기본이에요. 게다가 한재호 부대장의 갖은 욕설들이 쏟아졌죠. 김민우, 이재혁, 출항 준비 완료했나? 부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재혁이와 저는 서둘러 고무보트의 마지막 점검을 마쳤죠. 재혁이는 저희 유일한 친구이자 형제 같은 전우입니다. 첫날부터 재혁이는 쓰러진 저에게 몰래 자신의 물을 나눠주었어요. 야, 김민우, 죽지 마라. 너랑 나랑 끝까지 함께 가야지. 그 후로 우린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자. 그날도 재혁이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우리 부대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금기니까요. 출항 후 30분, 파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재혁이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보트 바닥에 쓰러졌죠. 저는 필사적으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부대장님, 이재혁 대원이 쓰러졌습니다. 긴급 귀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한재호의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어요. 나약한 놈은 도태되어야 한다. 임무 계속 수행해. 이것이 우리 부대장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영하 20도 혹한 속에서 대원 하나를 얼려 죽게 만든 사람이죠. 그때도 그는 비웃기만 했었어요. 결국 재혁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그의 맥박은 점점 약해져만 갔죠. 그리고 재혁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에서는 이재혁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죠. 부대원 명부에서도 훈련 기록에서도 심지어 그의 물품함에서조차 재혁이의 흔적은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까지는 지울 수 없었죠. 재혁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 그의 따뜻한 미소, 희망 가득했던 약속들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재혁이의 마지막 순간이 악몽처럼 찾아왔어요. 차가운 바다 위에서 내 품 안에서 식어가던 그의 몸.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혁아, 내가 헛되이 죽게 하지는 않을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내 원한을 풀어줄게.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닌 죽은 형제와의 맹세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부대장이 저를 창고 정리 작업에 배치했어요. 김민우, 오늘부터 박성훈이랑 같이 창고 물자 정리를 맡아. 잘못하면 처벌받을 줄 알아라. 창고는 부대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고 관리병 박성훈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저를 맞이했어요. 여기 물자 기록부터 정리하시죠. 성훈이가 건네준 장부를 펼쳤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원들의 보급품 수량이 달마다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훈련 중 실종 처리된 대원들의 물자가 갑자기 손실 처리로 기록되어 있었죠. 박성훈 동무, 이건 뭡니까? 성훈이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김민우 동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달 실종된 대원들의 방한복, 전투복, 군화, 담요, 그리고 그들의 한 달치 식량과 의약품까지 전부 창고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의약품들은 장부상으로는 폐기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두 반출되고 있어요. 이런 물자들이 장마당에서 고가로 거래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재혁이가 죽은 후 그의 방한복과 군화가 사라진 것이 떠올랐어요. 혹시 재혁이의 물자도? 성훈이는 묵묵히 서류철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난 3년간 실종 처리된 대원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물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상세히 기록된 비망록도 있었죠. 이건 제가 몰래 기록해온 겁니다. 매번 정식 장부와 실제 반출 내역이 다르더군요. 실종자 물자는 전부 부대장 관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뒤편에서 조리병 최우진을 만났습니다. 우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진이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매일 100인분의 식량을 준비하라고 지시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식은 80인분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부대장 관사로 들어가죠. 거기서 장마당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대원들은 보셨죠? 다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거. 우진이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르고 힘없어지는 대원들. 훈련 중에 쓰러지는 일이 잦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었군요. 제여기도 어쩌면 이미 영양실조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이틀 뒤 야간 순찰을 돌던 중 의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군의관 윤태훈이 홀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훈이는 저를 보자 한숨을 깊이 내쉬었죠. 김민우 동무,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저도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태훈이는 서랍에서 의무기록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조작하도록 강요받은 사망 기록들입니다. 전부 훈련 중 실종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 사인은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넘기는 태훈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양실조, 저체온증, 과로사 모두 예방할 수 있었던 죽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은 오히려 이걸 이용했어요. 죽은 대원들의 배급을 착복하고 의약품을 빼돌리고 심지어 시신마저. 태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저 실종으로 처리하고 끝내라고. 유가족들에게는 전사로 통보하고 보상금은 전부 상부에서 가로채 갔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재혁이의 어머니도 이렇게 속은 거였어요. 아들의 진짜 죽음도 모른 채 헛된 기다림만 이어가고 계실 텐데. 윤태훈 동무, 이 기록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조작할 때마다 복사본은 부대장에게 넘어갔어요. 이건 제가 몰래 남겨둔 건데 어차피 이걸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에서 성훈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성훈 동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성훈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더는 이 짓을 못하겠어요.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제가 정리한 물자가 또 누군가의 죽음을 부르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우진, 윤태훈도 합류했죠. 모두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 알고 있는 사실을 공유했고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부대장 한재호는 단순히 사망자의 배고픔만 착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원들을 일부러 혹한기 훈련에 내몰아 사상자를 늘리고 그들의 물자를 착복하는 악랄한 수법을 써왔던 거예요. 살아남은 대원들은 배급량을 절반으로 줄여 나머지를 빼돌렸고 약해진 대원들을 더 가혹한 훈련에 투입해 또다시 사망자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빼돌린 물자들은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 검은 돈이 되었고 그 돈은 상부와 나눠 갖는 철저하게 계산된 악마의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왜 한재호가 항상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에 해상훈련을 고집했는지, 왜 훈련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갔는지, 그는 의도적으로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살인이었죠. 재혁이도 그 전에 사라진 대원들도 모두 이 더러운 돈줄의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 우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요. 태훈이가 고개를 저었죠. 이미 상부까지 연결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재혁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그런 소박한 꿈조차 이 지옥 같은 곳에서는 이뤄질 수 없었던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요. 재혁이처럼 또 다른 누군가처럼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은 섰지만 어떻게 탈출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육로는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었고 바다는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재혁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바다만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며칠간 은밀히 정보를 모으던 중 신참 병사 정호석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호석이는 어부 가족 출신으로 입대 전 3년간 아버지의 어선을 몰았다고 해요. 처음엔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신참인 만큼 순수하고 그래서 더 체제에 충실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호석이도 이미 부대의 실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우 동무, 저도 봤습니다. 지난주 해상 훈련 때 장마당으로 빠져나가는 보급품들을. 호석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조업 나갔다가 실종이라는 한 줄로 끝났죠. 호석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닷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근처 해류의 특성상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순조롭습니다. 특히 물때를 잘 맞추면 연안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지난 6개월간 해상 정찰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관찰했습니다. 파도의 움직임, 조류의 흐름, 순찰선의 사각지대까지.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제가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겁니다. 게다가 입대 전 3년간의 어부 생활에서 배운 경험도 있고요. 그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순찰 정보와 통신망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죠. 그때 오해진 통신병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혜진은 부대의 모든 통신을 담당하는 여군이었어요. 통신소 당직대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제가 혼자 근무하거든요. 그때 순찰 경로도 다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통신 기록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작년에 언니를 잃었어요. 부대에서 훈련 중 실종이라고만 통보받았죠. 이제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매일 밤 부대 뒤편 창고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호석이는 종이에 해류도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이 시기에는 북동풍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은 위험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조류가 만나는 이 지점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탈 수 있어요. 혜진은 무전 기록들을 가져왔습니다. 순찰선이 교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11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이때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교신 내용을 조작하면 최소 30분은 벌 수 있어요. 창고 관리병 박성훈의 도움으로 필요한 물자를 하나둘 챙겨나갔습니다. 성훈이는 매일 밤 재고 점검 시간을 이용해 조금씩 물자를 빼돌렸어요. 방한복은 오염으로 처리해 폐기 예정 물품으로 분류했고 구명조끼는 정비 필요라는 명목으로 따로 보관했습니다. 비상식량은 우진이가 주방 재고 점검 때 조금씩 숨겨두었고 정수기와 응급약품은 태훈이가 의무실 소모품으로 위장해 준비했어요. 모든 물자는 컨테이너 뒤 방수천을 덮어둔 오래된 어구 더미 속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빼돌리면 창고 재고량 변동이 크게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성훈이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우리는 안전하게 물자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대장 한재호의 감시가 강화됐어요. 어느 날은 밤중에 갑자기 불시 점검이 있었고 창고 물자 실사도 잦아졌습니다. 한재호의 눈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계획을 눈치챈 것처럼. 최근 물자 손실이 늘었다. 누구든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라. 한재호가 아침 점호 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배신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처단할 것이다. 그의 말에 오혜진이 창백해졌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통신실 주변을 서성거렸대요. 부대장이 첩자를 심어놓은 것 같아요. 저는 혜진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곧입니다. 이제 곧. 정호석은 더욱 신중해졌어요. 기상 예보를 봤습니다. 3일 후면 북동풍이 강해질 거예요.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들키면. 호석이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의 말뜻을 알았죠.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습니다. 혜진이 그린 순찰 경로도를 보며 매일 밤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11시 30분 교대 시간이 시작되면 저와 호석이가 먼저 움직입니다. 부두 끝 컨테이너 뒤에 숨겨둔 고무보트로 가는 거죠. 혜진은 통신실에서 교신을 조작하고 우진이와 성훈이는 각자의 위치에서 망을 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훈이가 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부대장이 다음 주부터 야간 순찰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해요. 감시가 더 강화될 겁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우리의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모두를 소집했어요. 내일이라도 떠나야 합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호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이 적기입니다. 기상 예보로는 구름이 많고 달빛이 약할 거예요. 해류도 우리 편이고 혜진도 결단을 내렸어요. 통신 기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소한 1시간은 벌어들일 수 있어요.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 밤 11시 우리는 자유를 향해 떠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방한복 5벌, 구명조끼 5개, 7일치 비상식량, 정수기, 응급약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들. 태훈이가 몰래 복사해둔 의무기록, 성훈이의 물자 반출 장부, 우진이가 기록해온 비리 일치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탈출을 정당화할 증거였습니다. 재혁이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재혁이, 그리고 그처럼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자유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어쩌면 죽음의 바다가 될 수도 있지만 이대로 또 다른 재혁이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를 향한 도전을 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낮 동안 저는 평소처럼 임무를 수행했어요. 아니, 어쩌면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저녁 점호가 끝나고 마지막 순찰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밤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하 17도. 숨을 쉴 때마다 허파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정호석이 먼저 컨테이너 뒤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숨겨둔 고무보트를 꺼내는 순간 멀리서 순찰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죠. 긴장된 30초가 지나고 발소리는 멀어졌어요. 이동하십시오. 오혜진의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시 30분부터 15분간 교대 시간입니다. 지금입니다. 저희는 재빨리 고무보트를 끌고 부두 끝으로 향했어요. 방한복을 입고 구명조끼를 착용했지만 찬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최우진과 박성훈이 망을 보는 동안 호석이와 저는 보트를 물에 띄웠어요. 빨리요. 성훈이의 작은 외침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보트에 올랐어요. 차가운 물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호석이가 노를 저었습니다. 조류를 타야 해요. 300m만 가면 북동쪽 해류를 탈 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보트는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어요. 육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갑자기 우진이가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너무 춥습니다. 저는 재빨리 우리가 챙겨온 여분의 담요를 꺼내 우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성훈이도 자신의 방한복 위에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우진이에게 둘러주었어요. 모두가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의지합시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발각됐습니다. 혜진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부대장이 갑자기 불시 점검을 나왔어요. 제가 최대한 시간을 벌 테니. 통신이 끊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호석이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고 우리는 보트 바닥을 최대한 낮게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물보라가 끊임없이 쏟아졌어요. 김민우, 한재호의 고함 소리가 바다를 울렸습니다. 이 배신자들 감히. 수색선 즉시 출항. 우리의 등 뒤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색선이 출발한 겁니다. 호석이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5분만 버티면 조류를 탈 수 있어요. 성훈이가 갑자기 신음을 흘렸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요. 우진이도 이미 심하게 떨고 있었죠. 저는 모두에게 최대한 바닷물이 튀지 않는 보트 중앙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서로의 체온이라도 나눠야 했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제 여기는 모든 것이 헛될 거예요. 수색선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호석이가 외쳤어요. 조류를 탔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보트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호석이는 노를 들어 올렸어요. 이제 바람과 조류가 우리를 남쪽으로 데려갈 겁니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죠. 수색선은 우리의 10시 방향까지 접근해 있었고 또 다른 한 척이 2시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훑었어요.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보트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기랄, 성훈이의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이대로 가다간 동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성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어요. 조금만 더 버팁시다. 성훈 동무가 없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진이가 덜덜 떨면서도 성훈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이 그동안 물잡 빼돌리느라 얼마나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우리 모두 형 덕분에. 호석이도 노를 젓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까지 온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기 봐요. 저 별자리 방향이 남쪽입니다. 우린 반드시. 그때였습니다. 우리 앞쪽 바다에서 강한 불빛이 비춰왔어요.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색선이 아니었어요. 이쪽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귀하들의 신원을 밝히시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우리는 북한군 탈북자들입니다. 귀순 의사가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곧이어 해군 경비정에서 다시 방송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귀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대기하십시오. 구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은 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수색선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NLL이다. 더 이상 전진하지 마라. 놓치다니. 당장 돌아가. 수색선들은 분노에 찬 채 선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해군 장교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5분 전에 NLL을 넘어섰다고 해요. 북한 수색선들은 그저 무력한 위협만 내뱉을 뿐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선 하나를 넘었을 뿐인데 그들의 위협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남한 해군 경비정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배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었고 구조대가 밧줄을 내려보냈어요. 한 명 경비정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색선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갑판 위로 올라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성훈이는 심한 저체온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위험천만한 도전. 우리는 해냈어요. 따뜻한 담요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누군가가 뜨거운 물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멍하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북한 땅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제 여기가 죽은 바다. 우리가 노예처럼 살았던 그곳. 이제는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온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군 장교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제 안전하십니다. 안전. 그래요. 우리는 이제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차디찬 바닷바람이 여전히 불어오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여가, 우리가 해냈어.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공포와 절망의 밤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자유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해군 경비정에서 내린 저희는 곧바로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은 채 창밖을 내다보니 서서히 밝아오는 해안선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온 걸까?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국가정보원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차량에 나눠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깨끗한 도로, 반짝이는 건물들, 거리를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차가운 신문실 대신 따뜻한 난방이 들어오는 면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깔끔한 책상과 의자, 정수기와 간단한 다과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먼저 충분히 쉬시면서 치료를 받으시죠. 의료진이 와서 저체온증 치료와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해주었어요. 우진이와 성훈이는 특히 상태가 좋지 않아 잠시 의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첫 조사는 오후부터 시작되었어요. 2명의 조사관이 들어왔는데 한 분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다른 한 분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김도연 수석조사관입니다. 옆에 동료는 박지연 조사관이고요. 김도연 조사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귀하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조사관들의 태도는 시종일관 정중했어요. 질문도 강압적이지 않았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전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재혁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가 해상훈련 중 쓰러진 일, 부대장이 도움 요청을 무시한 일, 그리고 그의 기록이 모두 사라진 일까지. 박지연 조사관이 꼼꼼히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부대 내 비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성훈이가 기록해둔 물자 반출 내역, 우진이가 목격한 식량 횡령, 태훈이가 강요받은 사망 기록 조작까지. 이야기를 할수록 목이 메었습니다. 사망한 대원들의 배급을 착복하고 보상금을 가로채고 심지어 대원들을 일부러 혹한기 훈련에 투입해서 사상자를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혁이도 그렇게 희생된 거였습니다. 김도연 조사관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관련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이가 복사해둔 의무 기록이 있습니다. 성훈이의 물자 기록도요. 모두 보트에 가지고 왔어요. 다음 날 법률 지원을 위해 강유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는 강유진입니다. 앞으로의 정착 과정을 도와드리게 될 변호사예요. 강 변호사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3개월 정도의 조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기초적인 남한 사회 적응 교육도 함께 진행될 거예요. 이후 하나원으로 이동하셔서 본격적인 정착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원이 어떤 곳인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직업 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만들고 정착금도 지원받으시고요. 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곳이 정말 다른 세상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지원과 배려. 재혁이가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기록했어요. 때로는 눈물을 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단순한 조사관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박 조사관이 말했어요. 귀하들의 증언이 앞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김도연 조사관이 활짝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귀하들의 증언을 토대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탈북이, 재혁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주면 하나원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새로운 두려움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됩니다. 재혁이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의 땅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가는 길.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처음 맞이한 건 따뜻한 미소를 지닌 직원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첫날 밤 제가 머물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이불, 개인용 책상과 옷장. 북한 군대에서 딱딱한 바닥에서 자던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침대에 누웠을 때 그 포근함이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다 꿈은 아니겠죠? 옆 침대에 우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재혁이도 살아있을 테니. 제 말에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반찬이 6가지나 있는 아침 식사, 그것도 하얀 쌀밥에. 북한에서는 간부급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식단이었습니다. 여기선 이게 보통 수준이라고 하네요. 성훈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먹던 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교육도 달랐습니다. 강압적인 사상교육 대신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자유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며 배우는 시간이 신선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강의를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이란 이 작은 기계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울 수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보세요. 여기 유튜브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강사님의 설명에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진짜 자유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생각의 자유로운 표현. 한 달이 지났을까요? 처음으로 서울 시내 견학을 나갔습니다. 번화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형형색색의 간판들, 반짝이는 전광판,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저기 보세요. 혜진이가 가리킨 곳에는 어떤 시위대가 있었어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래요. 근데 아무도 잡아가지 않네요. 여기선 그게 가능한 거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었죠. 저기 보세요. 저 사람은 영화를 보고 있고 저 사람은 책을 읽고 호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어업 기술을 공부하고 싶어요. 어느 날 호석이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그게 가능하대요. 인터넷으로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혜진이도 자신의 꿈을 찾았어요.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역 동무처럼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간이 흐를수록 이곳의 생활이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종류가 너무 많아 선택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어느 날 우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원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북한에서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같이 당하던 모욕, 감시, 통제, 그리고 재혁이의 죽음. 우리는 속박 속에 살았지만 여기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짐을 싸면서 문득 재혁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재혁아, 이제야 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여기가 바로 그 더 나은 곳이야. 내가 그토록 꿈꾸던 자유의 땅이야. 퇴소를 앞둔 날 저녁, 우리는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석이는 어업기술학교에 등록했고 혜진이는 언론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한대요. 성훈이와 우진이도 각자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그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를 만들어갈 차례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보여줘야 해요. 다음 날 아침, 하나원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재혁아,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삶을 시작할 거야. 자유를 누리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나갈 거야. 내 목까지 우리가 살아갈게.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희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